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 날치기 폭거에 대한, 또한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미 이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법원에는 박문진의 보궐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과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의원들은 같이 공히 지금의 공영방송 장악의 작태가 민주당 내부 문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언론 노조의 불법적 퇴진 요구, 그 다음에는 박문진 이사 사퇴, 그 다음에는 방통위의 후임 보궐이사 불법적 임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을 동원한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압박 강화와 MBC 사장 퇴임의 수순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방통위를 전이대나 꼭두각시로 삼아서 MBC와 KBS 사장들을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어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L-3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L-35호 결의안은 반대표가 4표가 나왔는데 그 4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L-35의 결의안은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L-35호 결의안에 기권을 했습니까?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해 모든 핵 무기와 기존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L-39호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2007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재임 시절이었던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던 사건과 오버랩되는 것이 저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제발 문재인 정부는 계속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 간의 미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북한에 굴종적으로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는 이러한 세평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과정에 극렬 좌파 단체들이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광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반미 시위 또 반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미 단체 소속 70여 명은 지난 10월 14일 부산의 미 해군 창설 기념 행사장에 불법 난입해서 노망난 늙은이라는 피켓을 들고 양키 고홈을 외치며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사드 반대 좌파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극렬 좌파 단체들이 불법적 반미 시위로 인해서 미국 인터넷이나 SNS는 한국은 제정신인가,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경찰, 치안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 물새 틈 없는 방어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극렬 좌파 단체들의 불법 시위에 대해 반국가적 행태로 규정하고 불가능의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4년 사이에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30억 원 이상 늘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물론이고 본인과 배우자 역시 17억 원이 넘는 부동산 증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당 10억 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40% 이상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의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과다한 상속과 증여 등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은 증여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홍종학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이러한 처신은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내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행태와 분명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 별다른 전문성과 경험도 없는 친문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경우라고 저는 비유를 하면서, 또한 5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조금의 사과와 변명도 없이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임명되는 사람마다 어떻게 골라서 문제되는 사람만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께서 가방이 국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해서 공영방송을 정권과 노조가 합작해서 노조가 지배하는 소위 노조경영방송, 노영방송, 어용방송을 만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는
목불인견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마치 완장을 찬 촛불 홍위병이 윽박지르듯 하는 상황을 목도하는 모든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008년 8월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는 건 방송 입 틀어막는 일이다. 방송 언론을 소나기에 넣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던 상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고 정권의 언론 장악, 노영방송, 어용방송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유성 방통위 위원장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처절하게 우리는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언론한테 유감입니다. 지금 방송 장악 이 과정 속에서의 여러분들께서 이 손을 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 같으면은 지금 3명의 김원배 이사를 비롯해서 3명의 MBC, KBS 이사들의 그런 사퇴 과정 속에서의 좌파 노조들의 그런 압박, 협박,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신상 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으로 인한 문건이 나온 다음에 문건에 따라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언론은 그 로드맵 첫 시작부터 그 과정 그리고 이 부분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국민들의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오죽하면은 국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싸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촛불 시위의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오스부리의 각 분야에서 좌파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단호히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이 있는 부분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적폐청산 TF 또 조직개혁 TF 이 두 가지 TF를 구성을 했는데 이 인적 구성에는 보면은 거의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이 위원으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 경찰청, 국정원 이쪽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대목군이라고 지탄받는 이제 경찰청 적폐청산 TF의 그런 위원들 중에는 제주도 강정사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 철거민 사태에서 가장 주도적 데모를 했던 그런 분들이 그 위원으로 참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참가를 했던 그 적폐청산 TF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경찰청 부분에는 1급, 2급 수사정보에는 본인 수사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킥스라는 그러한 보안 그러니까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보안 열람을 해달라. 그래서 논란을 빚었던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을 했던 사실과 또 결국은 이제 국정원에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었다. 또 나중에는 열지 않았다. 이런 논란을 가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던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연 그런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것만 자꾸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그러한 적폐는 왜 빼질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한 다른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중에 7명의 시청의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자살을 한 동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선거의 보훈으로 약 수십 명의 그 시민단체에 같이 활동한 그 팀들이 시장실 6층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같이 그 근무를 하면서 온갖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시어머니 노릇을 하니까 그 시청의 주된 공무원들이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제발 이런 부분은 좀 치워달라. 심지어는 저희한테 이 투서가 들어오는 것이 그분들의 등살에 제발 공무원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조사를 해달라. 이러한 투서까지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TF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것은 낱낱이 밝혀야 된다. 그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난번 행안위 국감에서도 그 속기록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언론께서도 좀 적절하게 잘 경위를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대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다가오는 만약에 우리가 국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국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보위 국감에서는 이번에 그 국정원과 또 기무사 그다음에 국방부 정보본부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따질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연일 과거의 국정원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TF 위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서브를 보고 있다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11월 2일 날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따져볼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TF 위원들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무산됐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요구한 DJ 노무현 정부의 14가지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MB 정부 때의 행위만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신적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정원 내에 TF의 불공정한 업무를 맡길 게 아니라 국정원의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과거사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고 국정원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 국정원이 국정원이 아니라 요새 본래 기능이 아니라 이 적폐 청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정보위 국감에서 좀 위원장님과 간사가 다 나와 계신데 확실한 그 국감을 해주실 것을 우리 당은 이렇게 추진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태혁 의원 하시고 김성태 의원, 민경욱 의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9월 8일 날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언론 적폐 청산을 당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선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략이 납니다. 1단계에서는 방송사 구성원, 그러니까 주로 민노총에 소속된 이제 직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야당 측 이사를 퇴출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감사원과 방통위를 활용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해가지고 끌어내리겠다,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보면은 이 학교 앞에 이제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 학교, 그리고 또 김경민 이사도 이제 한양대 학교에다 갖고, 그리고 또 이원일 이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장 앞에, 변호사 사무실 앞에, 김원배 이사 같은 경우는 교회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제 뭐 구성원,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원배 이사와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고, 또 신경민 의원은 온갖 그 폐악적인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야권 측 이사들에 대해서 온갖 못된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박문진 이사가 김원배 이사와 유희선 이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원래 6명의 우리 야당 측 인사와 3명의 여당 측 인사에서 2명이 사퇴해가지고 새롭게 김경환, 이진순 여측의 인물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4대5로 역전시켜가지고 MBC 같은 경우는 11월 2일 날 고영주 이사장을 사퇴하는 회의를 엽니다. 사실 이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MBC는 고영주 이사장이 사퇴하면은 바로 그 다음 순서로서 MBC 김장겸 사장을 퇴출시키는 것이 이제 그 눈앞에 왔습니다. 그 다음 KBS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여권, 그러니까 야권 인사가 7명인데 김경민 이사를 이미 그 사퇴를 시키고 강규영 이사를 사퇴하려고 온갖 그 노력을 다하는데 본인은 견딜 수가 있는데 가족 그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야권 인사가 5명으로 되고
그리고 여권 인사가 6명으로 늘어나면은 KBS 이 사장도 결국에는 사퇴할 수 있는 수순까지 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방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이효성 위원장이 이제 새로 그렇게 5가지 적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받았고, 그리고 또 여기 고삼석 위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원래 김용수 방통위원을 임명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미래부 2차원으로 빼내고 정부 측으로 인해 가지고 고삼석 위원을 정부 측 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 방통위원회는 4명의 여당 측 인사에다가 지금 김석진 위원이 1명, 우리 자유한국당 측 야당 측 인사가 1명 있는데 이분도 임기가 내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으면 사퇴하면 저는 방통위원회 자체를 여당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월 달에 YTN 조준희 사장을 쫓아내고, 그럼 6월 달에 김용수 방통위원장을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 9월에는 MBC 사장에 대해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SBS 민간방송인 윤세영 회장을 사퇴를 시켜가지고 SBS는 사실상 사장을 임명할 때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SBS는 사실상 노영방송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방통위와 KBS, MBC 다 지금 사장이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과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에 이제 DJ 정권이 들어서고 무리하게 정연주 KBS 사장을 임명했을 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한 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있는 것이 미디어 포커스라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어떤 특정 사설이나 기사를 내면은 그거를 매주 반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사 투나잇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매일 그날 있었던 기사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그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우파를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인물 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윤희상, 임수경, 전태일, 윤상원 아시죠? 그다음 조영래 변호사, 이렇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진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좌파 인사들을 굉장히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 1945년의 프로그램에서 간첩 송두율을 비호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을 이렇게 악착같이 장악을 해 가지고 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결국 미디어가 나오는데 미디어를 이렇게 집요하게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칼기 폭파 조작사 2003년의 일인데, 이 김연희를 가짜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2003년 11월 1일에는 MBC PD 수첩, 그리고 똑같은 11월 29일 딱 열하루 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KBS 1회 스페셜에 이 김연희가 가짜라는 식으로, 가짜라기보다도 가짜의 의혹이 있다. 뭐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집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김연희가 2012년에 TV조선에 출연해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으로 이 자기를 가짜몰이를 하게 되고, 사실 이런 보안 인물에 대해서는 거처가 국가보안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MBC가 습격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방송 3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이제 자기를 편파 방송으로 가짜로 몰아붙이는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가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왜 이 정부가 키를 쓰고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불법이라기보다 계속 편파 방송과 특정 이념을 국민들한테 계속 심어놓기 위한 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우병 보도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데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광우병 보도를 메인 뉴스입니다. KBS 9수 뉴스에서 248번, SBS 8수 뉴스에서 208번, MBC 뉴스데스크에서 199번. 그럼 이 수치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한 달간에 메인 뉴스 하나당 보통 27꼭지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절반을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들은 아니든 그러나 상당수가 과장되었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팩트를 보도하는 뉴스를 거의 8시, 9시 뉴스의 메인 뉴스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방송이 특정 이념적인 편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폐해라는 사실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방송 장악의 전략이 어떠냐? 첫 번째는 약점 잡기입니다. 뭐 대단한 비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판공비, 그다음 부당한 업무, 예를 들어 인사권을 양요해 가지고 특정인들이 좌천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무슨 1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을 그 아이스링크장가 그 걸레질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뭡니까 그 교묘하게 선정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구성원들이 가족이나 교회나 그 직장을 찾아가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이런 약점 잡기.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서 사소한 약점을 잡아가 국민들에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한다.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입니다. 처음에는 구성원으로 통해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여당이 이 공격을 합니다. 정부 여당 특히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 전략회의나 이런 회의에 가보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전부 다 그 이명박 잡아넣어라. 그리고 또 적폐 청산해라. 그 다음 방송 적폐를 청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검찰, 경찰, 노동부, 그 다음 방통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가 공격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약점, 구성원을 통해가 약점 잡고 그 다음 여당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시키고 그 다음 권력기관이 나와가지고 마무리하는 완전히 이게 이게 시간차 공격입니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협업적인 공격입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여당, 권력기관들이 딱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이 일개 개인의 이사들이나 이런 그 방통위원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 사퇴하는 이런 현 정부의 그 미디어에 대한 전략 전술을 우리 언론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이야기 분석을 잘해주고 또 그리고 여론 영향력 최다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이용 점유율은 55.4%에 달하고 조선일보의 2.1%에 비하면 메이저 언론사 대비 최대 2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기사 순위 조작은 이미 잘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팜뉴스라는 한 작은 언론사가 저희 당에 제보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가 뉴스 제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언론사에게 특정 기사 삭제를 요구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팜뉴스라는 언론사는 약 2년 전부터 뉴스 제휴 문제로 네이버와 분쟁이 있던 회사입니다. 팜뉴스 측은 네이버의 뉴스 담당 임원이 이 언론사에 한성숙, 이혜진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포함된 모든 기사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어제 공개하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면 네이버 측이 뉴스 제휴를 권력처럼 휘두른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뉴스 제휴는 작은 언론사의 목숨줄입니다. 네이버 뉴스 제휴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여기에 따라서 언론사의 존망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 측은 2017년 재평가까지 제휴를 유지하겠다. 최근 팜뉴스 기사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기사 삭제하지 않으면 뉴스 제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우리는 부탁을 했지 강요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허수아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네이버는 뉴스 제휴는 네이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 제휴를 미끼로 기사 삭제를 요구한 네이버 횡포는 언론사에 대한 갑질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네이버는 본인들은 기사 배열만 하지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변경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언론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뉴스 삭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속속 드러난 만큼 네이버는 뉴스에서 손을 떼든지 언론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네이버와 팝뉴스와의 분쟁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만과 조작으로 얼룩진 뉴스 운영 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6일 만에 귀환했습니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 어선의 납북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게 수상합니다. 해경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왜 이런 사실이 중요 사안으로 발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와 MBC가 파업 중이라고 해도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선이 납북됐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프로야구 시구나 했느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준결승 당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서해 제2연평 해전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 의해 그 사실이 축소, 왜곡 보도됐던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이 물릴 때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와 해경, 통일부는 관련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관련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가 추천하기로 한 이사 몫을 바꾸어서 추천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리 오륙호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진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 여부 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와 관련해서 월성 1호 원전 이 중지 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에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가 뭐 수천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월성 1호를 중단시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한 1조 5천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월성 1호는 2015년 2년 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수명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사실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면 월성 1호 원전 이 가동 중단 수명 연장 부분은 그야말로 이 전문 분야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 분야, 과연 이게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이 안전성에 대해서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 안전성에 관한 이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을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고 또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의견도 묻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무조건 중단한다, 수명 연장을 끝낸다. 이래서 1조 5천억 이 비용이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비는 5.7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그 설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2022년까지 안전하다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수습함으로써 1조 5천억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10월 27일 정부는 12개 부처 장관이 모여서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조사를 하겠다. 1,100여 개. 이게 왜 하필 5년만 하느냐. 정말 적폐청산이라면 기한에 관계없이 채용 비리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4년 사이에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30억 원 이상 늘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물론이고 본인과 배우자 역시 17억 원이 넘는 부동산 증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당 10억 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40% 이상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의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과다한 상속과 증여 등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은 증여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홍종학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홍종학 후보자의 이러한 처신은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내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행태와 분명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 별다른 전문성과 경험도 없는 친문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경우라고 저는 비유를 하면서, 또한 5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데에 대한 조금의 사과와 변명도 없이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임명되는 사람마다 어떻게 골라서 문제되는 사람만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께서 가방이 국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해서 공영방송을 정권과 노조가 합작해서 노조가 지배하는 소위 노조 경영방송 하고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L-35호 결의안에 기권을 했습니까?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해 모든 핵 무기와 기존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L39호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2007년 1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재임 시절이었던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던 사건과 오버랩되는 것이 저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제발 문재인 정부는 계속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 간의 미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북한에 굴종적으로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는 이러한 세평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과정에 극렬 좌파 단체들이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광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반미 시위 또 반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미 단체 소속 70여 명은 지난 10월 14일 부산의 미 해군 창설 기념 행사장에 불법 난입해서 노망난 늙은이라는 피켓을 들고 양키 고홈을 외치며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사드 반대 좌파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극렬 좌파 단체들이 불법적 반미 시위로 인해서 미국 인터넷이나 SNS는 한국은 제정신인가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경찰, 치안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 물새 틈 없는 방어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극렬 좌파 단체들의 불법 시위에 대해 반국가적 행태로 규정하고 불가능의 원칙으로 노영방송, 의용방송을 만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는 목불인견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마치 완장을 찬 촛불 홍위병이 윽박지르듯 하는 상황을 목도하는 모든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008년 8월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는 건 방송 입 틀어막는 일이다. 방송 언론을 소나기에 넣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던 상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고 정권의 언론 장악, 노영방송, 의용방송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유성 방통위 위원장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처절하게 우리는 방송자학 처지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언론한테 유감입니다. 이
지금 방송 장악 이 과정 속에서의 여러분들께서 이 손을 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 같으면은 지금 3명의 김원배 이사를 비롯해서 3명의 MBC, KBS 이사들의 그런 사퇴 과정 속에서의 좌파 노조들의 그런 압박, 협박,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신상 털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으로 인한 문건이 나온 다음에 문건에 따라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언론은 그 로드맵 첫 시작부터 그 과정 그리고 이 부분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국민들의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오죽하면은 국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싸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촛불 시위의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오스부리의 각 분야에서 좌파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단호히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적폐청산 TF 또 조직개혁 TF 이 두 가지 TF를 구성을 했는데 이 인적 구성에는 보면은 거의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이 위원으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그 경찰청, 국정원 이쪽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대목군이라고 지탄받는 이제 경찰청 적폐청산 TF의 그런 위원들 중에는 제주도 강정사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 철거민 사태에서 가장 주도적 데모를 했던 그런 분들이 그 위원으로 참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참가를 했던 그 적폐청산 TF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경찰청 부분에는 1급, 2급 수사정보에는 본인 수사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킥스라는 그러한 보안 그러니까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보안 열람을 해달라. 그래서 논란을 빚었던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을 했던 사실과 또 결국은 이제 국정원에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 날치기 폭거에 대한 또한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미 이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법원에는 박문진의 보궐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과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의원들은 같이 공히 지금의 공영방송 장악의 작태가 민주당 내부 문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언론 노조의 불법적 퇴진 요구, 그 다음에는 박문진 이사 사퇴, 그 다음에는 방통위의 후임 보궐이사 불법적 임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을 동원한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압박 강화와 MBC 사장 퇴임의 수순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방통위를 전위대나 꼭두각시로 삼아서 MBC와 KBS 사장들을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어제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L3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L35호 결의안은 반대표가 4표가 나왔는데 그 4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L35의 결의안은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